국회 입법데이트의 이익선입니다. 예전에 TV에서 방영됐던 인기 시리즈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공부벌레들이라는 제목인데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미국 최고의 수재들이 이 연로하신 교수님과 논쟁하면서 배워나가는 그 과정들이 그려져 있었는데요. 그때 그 수재들이 다루었던 치열하게 공부하고자 했던 판례법. 오늘 이 판례와 관련된 법안을 준비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공익신고와 관련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입니다. 이 두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셨죠.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을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최근에 그 독거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심폰을 제공하는 협약식을 가지셨었는데 어떤 취지로 이런 행사를 마련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노령 인구가 증가되고 있고 네. 핵가족이 또 확산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네. 노인들을 비롯한 장애인들 등등 생명신체 안전에 여러 가지 위험이 좀 노출이 되어 있는 분들이 네. 위급사항이 발생했을 때 주변에 보호자가 안 계셔가지고 즉각적인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서 네. 커다란 위해로 진전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마침 독지가 계셔가지고 이게 그 노인들에게 네. 우리 지역 노인들에게 예. 위급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네. 경비 업체에게 아. 휴대폰으로 누르기만 하면 즉각적인 출동이 돼서 위급 상황을 해소를 하고 네. 또 보호 가족들에게 알려도 주고 네. 또 현재 상황이 한 5시간 정도 통화가 안 된다거나 24시간 동안 통화가 안 됐을 때는 바로 경비업체에서 네. 또 출동을 해가지고 상황을 점검하고 유해 여부를 또 확인해가지고 해소시켜주는 그런 네. 안심폰입니다. 홀라우 사시는 어르신들이 가장 불안한 면이 바로 그것이었는데 예, 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오늘 모신 이유를 좀 이제 살펴봐야 될 텐데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안하신 이유도 궁금하고요. 이 법원조직법 제7조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먼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3심제로 법원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대법원이 최종적인 법률 해석 적용권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대법원 판례가 또 다른 제2법이 되고 있는데 네. 대법원 판례가 한번 확정이 됐다 할지라도 뭐 상황이 변경되고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판례의 변경 의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법원조직법에 의해서 대법관 전체 회의에서 기존의 판례를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판례의 내용이 다른 판례를 만들려면 대법관 전체 회의를 거쳐야 되는 것이죠. 네네. 그런데 대법관 전체 회의를 거치지 않고 네. 부로 형성된 그 4명의 대법관이 한 부를 구성합니다만 그 부에서 기존의 판례하고 상호 배치되는 판결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 개정안을 제안하신 이유는 거기에서 발생되는 문제 때문입니까? 우리 법원조직법 7조에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려게 되면 대법관 전체 회의에서 네. 다시 말하면 전원합의체라고 합니다만 거기에서 다수결의 이 대법관의 의견으로 판례를 변경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판례 변경 절차를 법원조직법 7조를 따르지 않고 네네. 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재판부에서 네. 판례 변경해가지고 법률을 해석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동일한 법을 적용하는데 재판부에 따라서 판결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가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법원조직법 7조에 어긋난 절차를 거쳐서 기존의 대법원 판례와 다른 판결을 했던 법령의 적용 해석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네네. 재심 청구를 해야 된다 하는 네. 것이 국민의 사법에 대한 안정권 그리고 헌법상에 보장된 법 앞의 평등권을 보장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안하신 이유는 바로 똑같은 법률을 적용했는데 판결이 달라져 생기는 불합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이십니까? 2011년 3월 이전에는 네. 노조가 네. 근로기준법상의 파업의 목적이 법률에 배치된 경우는 형법상의 업무상
형법상의 네네. 업무방해죄가 성립이 되도록 판결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렇게 되면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근로자들의 파업권이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예. 2011년도에는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판결로 무조건 파업하는 경우에 형법상의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것이 아니고 네. 사용자가 파업을 예측하지 못했거나 네. 대비할 수 없는 전격성이 있는 파업에 대해서만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 하고 네, 판결했었는데 했었는데. 작년 8월 달에 예. 철도노조 파업 사건과 관련해서 예. 하급심에서는 이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서 철도노조 파업을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무죄로 판시가 됐었는데 그랬었죠. 대법원에서는 그 부에서 전원합의체 판결과 달리 전격성의 해석을 달리 해가지고 판결했습니다. 이것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또 바꿀 필요성이 있을 경우도 있지만 네. 이럴 경우에도 역시 전원합의체 판결을 해야 되는데 기존 판결을 상치한 판결을 할 때 네. 법원조직법 7조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판결이다. 그래서 이 판결에 의해서 피해를 봤다고 하는 분들은 재심 청구를 해가지고 다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 하는 취지에서 제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네. 전격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지금 당초에 무죄가 판결됐었는데 무죄가 아닌 업무방해죄 유죄로 번복이 된 사안에 대해서 이거 문제가 있다. 이거는 그 법원조직법 제7조를 거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전격성이라는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 요건이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제시가 됐었는데 이 전격성을 다소 유연하게 해석하는 또 다른 판결을 만들어내면서 전원합의체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네. 이것은 법원조직법 7조를 위반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도 재심 사유가 돼야 된다. 저는 그 한 예시를 한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 하급심이나 뭐 대법원 각부 재판에서 기존 대법원 판결에 배치되는 판결이 나오고 있는 그 이유는 뭔가요? 상당히 그런 경우가 많이 왜 있는데요. 그렇습니까? 우선 그 각 담당하는 재판부가 사건의 내용이 네. 전원합의체 판결이나 기존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사건과 유사하거나 똑같다는 거 보는 이 평가의 기준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네. 그러나 객관적으로 볼 때는 진실은 하나고 네. 판결에 적용되는 법률의 해석은 동일해야 될 텐데 네. 당사자 입장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불복을 해야 되는 권리를 보장해야 되죠. 그렇군요. 또 한켠에서는 뭐 세월도 달라졌고 또 시대도 바뀌었고 그러면은 과거에 내려졌던 판례를 우리가 계속 따라야 하는가, 바뀔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견을 제시할 수도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있습니다.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예. 시대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법 해석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고 네. 그것을 예견해서 법원조직법 7조는 기존의 판례를 바꾸는 것을 막는 게 아니라 바꿀 수는 있대 바꾸려면 전원합의체 판결의 절차를 거쳐라 했는데 네. 전원합의체 판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법원에서조차 판례를 변경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는 당연하고 또 네. 하급심에서도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는 판결했을 때는 재심 사유로 인정을 해야 된다. 네. 그래야 사법의 국민 보호 주권이 확보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네. 사실 법률 용어부터 법과 관련된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일반 국민들 여러분들은 참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실 거예요. 쉽게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간추려 주십시오. 국민은 네.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법 해석이 이렇게 해석이 되고 또 이렇게 적용이 되고 또 다른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저렇게 해석이 되고 저렇게 적용이 되고 그렇죠. 다시 말하면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적용되는 동일한 법률 조문이 달리 해석이 되고 달리 적용이 된다 한다면 그 혼란이 너무 크겠죠. 네. 국민은 또 법의 평등에 의한 피해가 서로 달라지는 결과가 그렇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헌법 위반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대법원 판례를 바꾸려면은 법원조직법 7조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바꾸지 않는 판례에 의해서 기존의 판례를 다른 상치된 판례를 만들려 하면 그건 재심 사유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지금 핵심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앞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런지요?
기존의 대법원 판례가 달리 적용되는 하급심이나 또 상급심 판결에 의해서 해결되었던 문제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절차가 아니었기 때문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갔더라면은 이번에 적용이 된 그 판결이 잘못됐다고 판단이 될 수 있을 그렇죠. 것이다라고 네. 보여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경우는 재심 청구를 해가지고 확립된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권리 구제가 가능하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보다 엄격하고 보다 권위 있는 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부당함을 얻었거나 억울한 분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또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요거는 어떻게 입법 발의하게 되셨는지요? 이게 원래 그 내부 고발자 보호법이라고 있었는데요. 네. 그것은 공직사에서 공직 내부의 비리를 고발하는 용기 있는 사람들에게 부당한 인사상의 차별이나 처벌을 막기 위해서 보호하고 지원하는 법규였었는데 네. 일반 공공단체 또는 공공이익과 관련해서도 직장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고 이런 내부 고발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이번에 공익신고법을 새로 2011년도에 만들어서 소위 말하는 우리 국민의 삶과 관련된 공익 부분, 즉 안전, 건강, 환경, 공개 경정 등등 이런 공익과 관련된 내용의 내부 비리를 고발하는 경우는 고발자의 신변을 보장을 하고 신원도 비밀로 하고 그 어떤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고 또한 보상이나 또는 배상도 하는 그런 법입니다. 혹시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피해를 본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선 공익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자의 신원이 밝혀지지 않도록 비밀로 관리가 되었어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는 경우가 가끔 있고요. 예.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제 신변이 불안하다 해가지고 네. 신변 안전 조치를 해달라고 관계 기관에 요청을 했었는데 네네. 그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보니까 신변 안전 조치를 요청했었는데 제대로 된 조치가 이루어진 건 40%밖에 안 된다는 통계가 있어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국민의 불만이 크고 이 법 운용에 있어서의 새로운 각오와 자세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어떤 조직 내에서의 문제가 있어서 특히 공직자 비리를 고발했는데 고발한 사람이 누군지 다 알게 돼버렸고 네, 그렇죠. 조직 내에서 왕따를 당하거나 뭐 해고를 당하거나 이런 일들이 있어 왔다는 말씀이죠. 굉장히 억울하고 참 부당한 그런 처우를 받은 것인데 이런 것을 좀 막아보자 이런 취지에서 입법 발의하셨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 현행법상에서는 이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는 어떤 분야까지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현행법에는 대부분이 공익과 관련된 법의 보호의 범위 내에서는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 80개의 대상의 법률상의 공익과 관련돼서는 전부 다 공익신고법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번에 제가 개정안을 발의한 부분은 유독 그 교육 관련 공익과 관련해서는 공익신고법의 보호 대상이 되지를 못하고 있어서 아하. 그 부분도 포함을 시켜야 된다는 예. 그 개정안을 발의를 한 겁니다. 교육 현장에 또 특별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우선 약 한 유치원부터 대학원생까지 예. 학생 수와 그 교직원들 수가 한 1,1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네. 그 과정에서의 역시 공익과 관련된 부당한 또는 위법 불법한 사례가 또 신고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 경우에 보호가 당연히 공익신고법에 의해서 보호가 돼야 되는데 그 대상 법률에 교육 관련 법령은 포함되지 있질 않아서 부당한 그 내부 고발자가 피해를 본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네. 동구 마케팅고. 마케팅고 고교에 예. 어느 교사 한 분이 예. 그 직원이 형사 재판이 확정돼 가지고 예. 근무할 수 없는 자격이 상실돼 있었는데 계속 법인에서 근무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 그를 제보를 했었는데 그게 밝혀져 가지고 오히려
그 교사가 제 학교 법인에서 파면을 당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런, 예. 예, 그래서 그런데 이 공익신고법의 보호 법률에 이 교육 관련 법령은 해당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파면된 교사가 구제가 안 됐군요. 구제가 되지를 못해서 아. 이번에 법령 개정을 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보호받지 못해서 누가 옳은 일을 위해서 내 목소리를 내겠습니까? 고발할 사람이 없겠죠. 공익신고 왜 필요합니까? 지금 세계 국가 경쟁력 평가위원회에서 2013년도에 평가를 했었는데 144개 평가 대상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의 정책 투명성에 대한 경쟁력이 133위였습니다. 아하. 다시 말하면 이 공익과 관련된 내부의 공익적 측면에서의 신고가 활성화돼야만이 네. 정책의 수립, 집행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가 된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의 내용들을 쭉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두 마디로 요약을 해서 좀 정리를 해 주신다면? 우선 공익과 관련된 부당한 운영과 집행은 국민 전체에게 피해가 돌아가기 때문에 네. 국가 전체의 입장에서 경쟁력이 저하가 되고 네. 국가 브랜드 가치가 또 손상이 되고 그런 거겠죠. 네. 또 그다음에 그 행정의 네. 낭비, 내는 비용의 증가 등등으로 국민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갑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을 방지하고 또 즉각 위법한 사례를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기반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공익신고 제도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당연히 이 공익신고를 한 사람들의 신분은 철저하게 보호되는 것이죠. 예. 개정안에서. 그렇게 해야죠. 네네.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합니다. 자, 끝으로 올해 관심 있게 추진하고자 하는 현안 혹은 또 준비 중이신 입법 계획이 있으시다면 소개해 주시죠. 우선 청년은 말할 것이 없고 모든 국민의 일자리 문제와 가계부채 증가가 큰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 이 부분과 관련된 정책 관련 토론을 좀 개최해보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입법적인 노력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네. 제가 현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 소속으로 있기 때문에 이 사교육비 증가와 관련된 대안을 마련할 방법은 없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EBS 시청권 확대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진단 개선책 그 토론회를 2월 3일 날 개최했었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 문화관광과 관련된 갖가지 국가정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대안 마련을 모색하는 토론회도 제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저 지역구 입장에서는 뭐 재건축 재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올 한해도 또 활발한 입법 활동 해주셔야 될 텐데 건강 좋으시죠? 네, 예. 네, 다음 기회에 또 저 입법 데이트 찾아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입법 데이트 오늘은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